내가 중학생이던 시절 부모님은 몇 년간의 고민 끝에 시골로 이사를 가기로 결정하셨다. 자연과 가까운 곳에서 지내는 것이 나와 내 동생의 건강에 좋을 거라는 이유였다. 그래서 우리는 방학이 끝나기 전에 급하게 짐을 싸서 경치가 좋은 작은 산골 마을로 이사했다. 그곳은 사람도 많지 않고 공기도 맑아서 마음에 들었다. 새로운 학교에 적응하는 것은 쉽지 않았지만 곧 몇몇 친구들과도 친해지게 되었다. 그 중에서도 현지에서 태어나고 자란 민수라는 아이와 절친이 되었다. 어느 날 민수는 우리 동네에는 귀신 집이라고도 불리는 오래된 폐가가 있다는 이야기를 해주었다. 그는 우리에게 호기심을 자극하려는 듯 그 집에 얽힌 여러 무서운 전설을 늘어놓았다. 그 집은 마을 외곽의 숲속 깊은 곳에 위치해 있었고 수십 년 동안 비어 있었다고 했다. 전설에 따르면 그 집에는 오랫동안 그곳에서 살았던 노부부가 있었는데 어느 날 이유를 알 수 없는 불에 그만 사망하고 말았다고 한다. 그 후 집은 불길한 기운으로 둘러싸이게 되었고 아무도 그곳에 발을 들이지 않게 되었다는 것이었다. 호기심이 많았던 나는 민수와 몇몇 친구들과 함께 한번 집을 탐험해보자고 제안했다. 조금 망설이는 기색을 보였지만 친구들은 결국 내 제안을 받아들였고 우리는 주말 밤에 만나 그 집으로 가기로 했다. 정해진 날 우리는 손전등과 간단한 비상식량을 챙기고 출발했다. 숲쯤에 접어들었을 때는 이미 해가 저물고 어두워졌다. 촉촉한 밤 공기와 함께 은은한 안개가 자욱이 깔리기 시작했다. 길을 더듬으며 걷다가 드디어 문제의 폐가에 도착했다. 낡고 허름한 집은 달빛 아래에서 섬뜩한 모습을 하고 서 있었다. 겨울이라 그런지 창문의 유리는 부서져 있었고 멀리서 봤던 것보다 더욱 폐허처럼 보였다. 우리가 집에 들어섰을 때 처음 느낀 것은 싸늘한 냉기였다. 벽지들은 모두 낡아 떨어져 있었고 바닥은 먼지와 쓰레기로 뒤덮여 있었다. 우리는 방 하나하나를 돌아다니며 구경하기 시작했다. 직접 보면 별거 없겠지 생각했지만 이상하게도 시간을 보낼수록 섬뜩한 기분이 들어 오싹해졌다. 그때였다. 갑자기 어디선가 문이 삐걱이는 소리가 들려왔다. 우리 모두 숨을 죽이고 소리가 난 쪽을 바라보았다. 분명히 아무도 없는 텅 빈 방이었는데 삐걱거리는 소리는 점점 우리의 쪽으로 다가오는 듯했다. 나는 소름이 돋아 움직일 수조차 없었다. 결국 우리가 견디지 못하고 소리를 지르며 집 밖으로 달려나왔다. 그때서야 문득 집안에 정말 우리가 아닌 다른 무엇인가 있었다는 걸 깨달았다. 그날 이후로 우리는 다시는 그 집에 가지 않았다. 나중에 알게 된 일이지만 그 집에서는 가끔씩 밤마다 아무도 없는데 불빛이 새어나오거나 창문에서 누군가 지켜보고 있다는 소문이 현지인들 사이에서 돌고 있었다고 한다. 하지만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지는 아직도 불명확하다. 다만 그날 밤 우리에게 다가오던 소리는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에 남아 평생 잊을 수 없을 것이다. 마을을 떠난 이후로도 때때로 그 귀신 집이 생각난다. 그것은 단순히 소문이었을 수도 있지만 난 여전히 그곳에 무언가 미스터리한 존재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다. 우리가 겪었던 그 오싹한 경험은 지금도 내 기억 어딘가에 자리 잡고 있다. 두 번째 이야기. 어느 작은 마을에는 오래된 중학교가 하나 있었는데 이 학교에는 이상한 소문이 떠돌고 있었다. 바로 학교 건물 뒤편에 있는 낡고 버려진 건물 때문이다. 이 건물은 원래 기숙사로 쓰였다고 한다. 한때 학생들로 북적거렸지만 지금은 아무도 찾지 않는 음산한 장소가 되어 있었다. 사람들은 그곳을 유령의 집이라고 불렀다. 왜냐하면 이곳에서는 항상 할 수 없는 기괴한 소리와 함께 그림자가 어른거린다는 소문이 있었기 때문이다. 어느 날 호기심 많은 4명의 학생들이 이 건물에 대한 진실을 알아내기로 결심했다. 지훈, 미영, 수연, 그리고 태우는 방과 후에 학교에 남아 몰래 그 유령의 집으로 향했다. 오후 5시가 어느덧 넘어가면서 해는 점점 지고 있었고 이들이 건물 앞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어둠이 깔리고 있었다. 건물의 문은 녹슬어 있었고 살짝 밀자 삐걱거리며 열렸다. 다들 긴장한 상황에서도 서로를 바라보며 용기를 내보기로 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야. 지훈이 다른 친구들을 난심시켰다. 그들은 작은 손전등을 켜고 안으로 들어갔다. 건물 내부는 오랫동안 방치된 탓의 먼지투성이었고 거미줄이 곳곳에 걸려 있었다. 학생들이 복도를 걸어가면서 들리는 것은 그들의 발소리와 가끔씩 벽 너머에서 들려오는 이상한 소리뿐이었다. 바람 소리가 아닌 이상한 울림은 그들을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다. 그들은 복도를 따라 천천히 이동하며 각 방을 살펴보았다. 처음 몇 방은 그냥 오래된 침대와 가구들 뿐이었다. 그런데 한 방에 들어섰을 때 그들은 바닥에 무언가 흉측한 것이 그려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 붉은 색으로 그려진 기이한 문양이었다. 이게 대체 뭐야? 수연이 물었다. 미영은 입을 다물고 그 문양을 바라보다가 이런 문양은 악령을 부르거나 뭔가를 쫓아내려는 의식 같은 거일 수도 있어 라고 말했다. 모두가 그 말을 듣고는 갑자기 주위를 둘러보았다. 그때 복도에서 낮은 소리로 웅얼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그것은 분명히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었다. 태호는 공포에 질려 헛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아,
장난치는 거지. 이런 무서운 거 못 참겠어. 하지만 그때 복도 끝에서 무언가 휙 지나가는 것이 보였다. 그것은 사람의 형태였지만 분명히 사람은 아닌 듯했다. 긴 머리에 하얀 옷을 입은 형체였다. 미영이 깜짝 놀라 외쳤다. 저기, 저거 봤어? 대체 뭐야? 다들 도망치고 싶었지만 발이 붙은 듯 움직일 수가 없었다. 그러자 그 형체가 다시 나타나더니 이번에는 그들 쪽으로 다가오기 시작했다. 4명은 비명을 지르며 건물을 벗어나기 위해 달렸다. 뒤에서는 알 수 없는 속삭임과 발소리가 쫓아왔다. 복도를 지나 계단을 내려 결국 출입구로 나왔을 때 그들은 잠시라도 멈추지 않고 학교 앞 운동장까지 뛰어나갔다. 그곳에서 숨을 고르며 뒤를 돌아봤지만 아무것도 따라오지 않았다. 건물은 그저 고요히 그 자리에 서 있을 뿐이었다. 더는 저기에 안 갈 거야. 태호가 거칠게 숨을 몰아쉬며 말했다. 모두가 동의했고 그날 이후 그들은 그 이야기나 그 건물에 대해 일체 말하지 않기로 했다. 하지만 그날 이후로 학교 근처를 지나갈 때마다 그들은 등 뒤에서 누군가가 쳐다보고 있는 기분을 떨쳐낼 수가 없었다. 그리고 때때로 가끔 밤이 되면 꿈속에서 그 유령의 집복도를 다시 걷는 꿈을 꾸었다고 한다. 그 건물은 여전히 그곳에 있다. 그리고 아무도 그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확실히 알지는 못한다. 다만 누군가는 그곳에서 무언가가 그들의 이야기가 끝나기를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믿는다. 세 번째 이야기, 한국의 한적한 시골 마을에는 오래된 민속촌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곳은 전통 한옥과 농가들이 드문드문 자리 잡고 있었고 마을 입구에는 큰 느티나무 한 그루가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나무를 오랜 세월 동안 신성시하여 함부로 다가서지 않았습니다. 마을에서 멀지 않은 곳에는 형석이라는 청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도시에 살다가 부모님의 건강 문제로 인해 고향으로 돌아와 부모님을 돌보기 위해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해가 저물 무렵 마을 외곽을 지나던 형석은 이상한 벨소리를 들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전화벨 같은 소리였지만 정확한 출처를 알 수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바람의 휘파람처럼 들리는 소리라고 생각했지만 소리는 날이 갈수록 더욱 명확해졌습니다. 형석은 이 소리에 대해 마을 어르신들에게 물어보았고 그들은 모두 얼굴이 백지장처럼 창백해지며 당부했습니다. 해질녘에 울리는 벨소리를 절대 따라가지 마라. 형석은 호기심이 많은 성격이라 마을 사람들이 왜 그리도 두려워하는지를 알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그는 소리가 나는 방향을 따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벨소리에 집중할수록 소리는 더욱 명료하게 들렸고 자신도 모르게 마을 외곽의 오래된 민속촌으로 이끌리게 되었습니다. 민속촌 입구에는 무너져가는 옛날 충재가 있었고 벨소리는 그곳에서 비롯되고 있었습니다. 형석은 손전등을 켜고 조심스럽게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집안은 먼지와 거미줄로 가득했고 어디서인지 모를 차가운 연기가 자욱했습니다. 형석의 심장은 두근거리기 시작했지만 궁금증은 차마 그를 멈추게 하지 못했습니다. 벨소리는 집 안쪽 깊숙한 곳에서 울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소리가 나는 방 의문을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그곳에는 낡은 텔레비전 하나와 그 앞에 놓인 오래된 전화기가 있었습니다. 벨소리는 바로 그 전화기에서 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형석은 주저하다가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여보세요. 형석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러자 전화기 너머에서 낮고 무겁게 깔리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목소리는 속삭이듯 말했지만 그것은 분명한 경고였습니다. 돌아가라. 여기 머무르는 자는 영원히 길을 잃고 말 것이다. 형석은 순간적으로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황급히 수화기를 내려놓고 돌아서려는 순간 방 안에 무언가가 그의 발목을 붙잡았습니다. 고개를 숙여 살펴보니 그것은 바닥에서 뻗어나온 희끄무레한 손이었습니다. 그 손은 형석을 놓아주지 않았고 그는 필사적으로 발버둥치기 시작했습니다. 다행히도 그 순간 바깥에서 누군가의 발소리가 들렸고 형석은 금세 발목에서 압박이 풀리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서둘러 방을 빠져나오자 마을의 노인이 그를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노인은 형석의 팔을 잡아채며 외쳤습니다. 어서 이곳을 떠나야 하네. 나중에 알게 된 사실로는 그 옛날 민속촌은 전에 내려오는 전설에 따르면 자신의 터전을 버리지 않고 죽어간 혼령들이 가득한 곳이라고 했습니다. 이곳에서 울리는 벨소리는 그들을 애도하는 장치였지만 동시에 외부인을 유혹하는 함정이기도 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형석은 다시는 해질녘의 그 소리를 들은 적이 없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다시금 계심 어린 눈으로 바라보았지만 그는 그날의 사건에 대해 누구에게도 자세히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해질녘 벨소리는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결코 가볍게 여겨지는 일이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시간이 흘러도 그 사건의 여운은 형석의 마음 한구석에 무겁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마을의 느티나무 역시 여전히 그 자리에 서서 많은 것을 아는 듯한 침묵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형석은 이제 그 나무가 왜 신성하게 여겨졌는지를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이 마을에는 보이지 않는 많은 이야기가 담겨 있었고 그저 들어서만은 알 수 없는 무언가가 항상 존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